금리의 정점은 올해 좀 마무리된다고 봐야 될 거야?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도 몇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저는 올해 정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잘 모르겠다면 그냥 지수를 사버려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계속 내년 1분기까지 계속 사갈 겁니다. 저는 경상수지 적자는 구조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별로 봤을 때, 기업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기업들은 뭐 지금도 충분히 낮지만 뭐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는 분할로 사는 게 제일 좋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시점에서는요, 정말 우량주를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에 빠지면 어려운 기업들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정말 각 업종의 1등 대표주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뭐 이게 그런 다 것들이 굴지의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 하나만 좀 더 교수님, 그 네이버, 카카오 중에 카카오는 많은 분들이 좀 욕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좀 분할 상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꾸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외부를 상장시키는 거,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이슈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런 이슈가 좀 주가에 많이 반영된 거죠. 이미 됐다고. 그러면서 카카오가 좀 신뢰를 잃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기업 지배구조는 뭐 잘 모르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돼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이렇게 분할로 좀 사면 뭐 내년에 뭐 한 30%, 20, 3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싼 거군요. 지금 싸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맨날 이렇게 주식 방송 보면은 맨날 저평가돼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펀더멘털적으로 항상 저평가해서 그걸 기회라고 얘기하시긴 하는데 너무 계속 저평가되어 있다고만 얘기하니까 그냥 저평가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 수준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저평가됐죠. 근데 특히 이번에는 더 저평가됐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저 PBR 그러는데요. PER, PBR 그러는데 보통 PBR이 더 적정 수준이라고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PBR이 평균 1배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0.8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싸진 거죠. 근데 얼마 전에도 거래소 주도로 모임이 있었는데요.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이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PBR이 0.8 정도 한 거는 뭐 일수로 계산하면 1.7%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안 일어나는 일인가요? 그렇죠. 1.7%니까. 지금 거기에 이제 근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조건 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98%는 물론 과거 통계입니다만은 지금보다 상승 확률이 98%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역사적으로 PBR이나 PER을 비교해서 보는 관점도 굉장히 유효하다는 거죠. 근데 PER이나 PBR 보면은 장기적으로는요, 평균에 접근해 가거든요. 문화 평균이 한 1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20%는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0%는? 네.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는 한 번 남은 거고, 미국은 2번 남은 거고, 그러면은 금리의 정점은 올해 좀 마무리된다고 봐야 될 거야?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도 몇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저는 올해 정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가장 고민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뭐 이거 미국 물가 금리, 우리나라 물가 금리 하루 종일 저 분석해 봤어요. 그랬어요? 또 뭐 강의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여러 가지 통계로 분석하면은 결국 올 4분기가 미국이나 우리나라 금리 인상 사이클에 저는 마지막일 것이다. 왜냐하면 내년에 물가 상승률 둔화되고 빠르면 4분기, 내년 상반기는 심각한 경기 침체라는 것이죠. 아마 정책 당국자들도 뭐 이런 지표를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경기 침체가 오면은 소비가 위축되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플레도 잡히는 거고. 그렇죠. 특히 미국 같은 데는 GDP 중에 소비가 차지하면 70%가 되거든요.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면 수요가 위축되니까 물가가 잡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유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하락했으면 오페크가 감산 논의를 했습니까? 그만큼 유가 하락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펙 플러스가 러시아, 뭐 사우디 이렇게 주도로 지금 감산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유가 잠깐으로다 다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보다 또 어떤 분들은 바이든 약간 뭐 소위 연목인다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군요. 사실 사우디가 바이든 말을 안 듣죠. 얼마 전에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했을 때 네. 뭐 증산 좀 해라 이런 요구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사우디 외무장관이 바이든이 떠나자마자 우리 감산 논의도 안 했다. 증산 논의도 안 했다. 그리고 사우디가 또 미국 성기를 뜯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우디가 원유 수출 4분의 1을 중국으로 하는데 위안화를 받아버리겠다. 음. 그리고 지금 당장 지금 미국 중간선거가 다음 달에 있는데 사우디가 주도해가지고 감산 결정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하고 미국하고 사우디 관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떨어진 거는 다시 떨어진 거는 그만큼 세계 경제 침체에 빠지고 원유 수요도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적 요소도 있지만 경제의 큰 흐름은 이제 예. 그런 유가 하락 쪽으로 이미 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내년에는 유가 배럴당 70달러 이하로도 뭐 그래요? 일시적으로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를 한 80불 정도로 보셔가지고 예. 그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가 안정적으로 잡힌다. 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유가가 뭐 80불, 70달러로 떨어지면요. 뭐 작년 동기에 비해서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증가율이. 그러면 미국 같은 데는 특히 그 WTI가 미국 소비자 물가에 한 1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소비가 안 되고 공급 측면에서 유가가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앞으로 그 실물 경제에는 경기 침체가 와서 되게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시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이거를 얼마나 그 선반영 요소 먼저 반영하는 거를 잘 파악해서 예. 싸게 구매를 예. 할 수 있느냐 예. 그 간극이 있어가지고 예. 그 간극을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인가 컨트롤할 것인가 그게 되게 고민되는 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누구도 저점이 언제인지 모르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우리 주가는 많이 싸졌다. 예, 이런 싸진 시기에 계속 조금씩 비중을 늘려간다. 결국 주가라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 밑으로 많이 떨어졌죠. 시간이 갈수록 그 주가가 장기 추세에 접근해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 모르겠다면 그냥 지수를 사버려도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코덱스 200 코덱스 예. 200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거를 계속 뭐 내년 1분기까지 계속 사갈 겁니다. 지금 조금씩 사고 있는데요. 예, 제가 뭐 종목은 네. 알 수도 잘 모르고 예, 증권사 리서치 센터를 떠났으니까. 근데 떠난 지 지금 제가 거의 10년 되거든요. 근데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있을 때는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 매일 아침 그 증권사에서 모닝 미팅이라는 거 하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지난 어떤 기업을 방문해 가지고 그 기업이 좋다 나쁘다 매일 아침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이 기업 좋구나 나쁘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제가 애널리스트 내는 그 보고자료, 분석자료만 가끔 보지 그런 소식을 못 들으니까 기업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주가지수가 싸졌다. 그냥 ETF 사시는 게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모닝 미팅에 오시는 분들은 각 뭐 섹터나 기업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 모닝 미팅이라는 게 증권사에서 보통 그 7시 반 회사마다 쫙 다른데요. 7시 반에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들 전부 모입니다. 뭐 철강, 뭐 은행 담당,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 다 모이고요. 거기에는 또 이코노미스트, 그 다음에 투자 전략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다 모여가지고요. 뭐 어제 경제는 어떻다, 그 다음에 투자 전략,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된다. 기업 분석하시는 분들은 기업 방문해가지고 뭐 이런 기업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죠. 그러면 거기 나온 자료를 가지고요. 뭐 영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그거를 토대로 영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자리가 가질 수가 없으니까 진짜 무리하게 그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지수를 투자하는 것도 안정적으로 예,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같습니다. 주가 지수가 20% 정도 오를 수 있다 오를 수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드렸는데요. 코덱스 200 사시면은 20%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특별한 종목을 공부하셨으면 그 종목을 사셔도 되는데요. 예, 그냥 코덱스 200 같은 지수를 사시는 것도 예, 괜찮은 방법이다. 사실 저는 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만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뭐 거시경제를 공부했으니까 종목보다는 이게 흐름을 조금 더 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ETF 투자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예, 그런데 뭐 어떤 종목 뭐 충분히 많이 공부를 하셨다면은 뭐 종목 투자하셔도 괜찮은데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예, 그렇게 그 종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충분히 내려왔고 그 다음에 분위기는 아무래도 대세 하락으로 가는 느낌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럴 때 좀 뭐 인버스에 투자를 한다거나 대출을 받는 거는 위험한 거죠. 저는 지금 인버스는 절대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예. 근데 분위기는 이게 계속 하락할 것 같으니까 예예. 인버스로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2배짜리 미국 같은 데는 3배짜리도 맞아요. 있는데요. 이런 걸 많이 뭐 사신 분도 있다는데 예, 저는 뭐 주가가 이렇게 낮아진 상황에서 인버스 사시는 거는 그렇게 권유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저도 물론 그 인버스 투자는 하기는 하죠. 예, 그거는 그 리스크 관리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주식도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죠. 뭐 그만큼 떨어질다고 생각할 때는 인버스를 사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인버스를 돈 벌기 위해서보다는 예, 그런 거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버스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개별 종목이 충분히 되신 분들은 접근을 해도 좋지만 지수 투자를 해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그런 지수대이다. 저평가 국면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라면 굉장히 높은 수익이거든요. 지금 뭐 은행 이자가 올해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4 내지 5% 주는 1년 만기 뭐 정기예금 이런 금융상품도 등장했습니다만 20%라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거든요. 네. 예, 물론 지금 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힘들긴 힘들죠. 그런데 새로 그 진입하시고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뭐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 그 금리를 또 뿐만 아니라 이게 환율도 문제고 또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도 지금 계속해서 꽤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수도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또 이게 수출이 중요하니까 이 수치가 좀 돌아서야 조금 한국의 미래, 경제 미래를 좀 더 낙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GDP에서 작년에 보니까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4%거든요. 예, 그래서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우리 경제 뭐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무역 수지 지금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 적자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저는 적자폭은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은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 특히 국제 유가가 내려가니까. 예, 내려가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10억 배럴 정도 원유를 도입하거든요. 근데 유가가 10달러 떨어지면은 100억 달러 덜 쓴다는 거죠. 수입하는데. 근데 유가가 한때 뭐 100달러, 12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80, 9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원유 수입 금액이 줄어든 거죠. 예, 그리고 그동안 우리 소비가 좀 늘어가지고 수입이 늘었는데요. 지금 소비가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금리도 올랐죠. 예,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르니까 우리 실질 구매력은 줄어든 거예요.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우리 월급은 1년에 겨우 한 번 정도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월급 올라가는 기간 동안 물가가 오르니까 우리 실질 구매력은 축소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면은 수입이 줄어들죠. 예, 물론 우리 수출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아마 10월부터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내년 연간 전체로도 마이너스인데요. 예, 그런데 수익 감소폭이 더 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적자는 많이 축소되고요. 예, 그 다음에 문제는 그 경상수지죠. 예, 경상수지가 지난 8월에 이제 적자로 돌아섰는데요. 예, 저는 경상수지 적자는 구조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하면서요. 우리 저축이 투자보다 높아지면서 98년부터 지금까지 내내 경상수지 흑자를 이뤘습니다. 근데 그돈 가지고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를 했죠. 해외 주식 채권 샀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해외 이익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 주식, 미국 채권 많이 샀는데 배당금이 들어오고 이자 소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상수지는 저는 뭐 내년에도 300억 달러 안팎의 흑자를 이룰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시간의 문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리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적자국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소득 결정 시기에서 조금 경제 공부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축이 투자보다 높은 나라는 경상수지 적자국이 없어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 뭐 이런 나라는 그 나라 저축이 투자보다 높거든요. 다 경상수지 흑자국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투자가 저축보다 높으니까 구조로 적자국이죠. 그런데 우리 저축률이 투자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무역 적자 경상수지도 굉장히 이슈라서 이게 또 막 IMF로 간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건 좀 지나친 우려다. 예, 저는 뭐 97년하고 비교하면 물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예, 나쁜 거는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다는 거죠. 예, 그때 97년 외환위기 때 우리 가계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예요. 근데 지금 105%, 55에서 105% 가계부채는 많이 늘어났죠. 네. 예, 그런데 대부분에서는요, 정말 많이 개선됐어요. 우리가 97년에는 순채무기였거든요. 우리 대자산이 부채보다 적었어요. 예, 그런데 올 8월 보니까 대자산이 대부채보다 한 3,800억 달러 정도 많거든요. 우리가 대채권국이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지금 우리 한은 총재도 IMF 뭐 세계은행 총회가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하러 갔는데 뭐 거기 가서 외국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던데 예? 이거는 뭐 97년하고 크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채권국이라는 네. 거죠. 예. 그렇군요. 그 책에서도 말씀해 주신 게 저희가 그 3조 호황을 통해서 예. 굉장히 잘 나갔지만 과도하게 과잉 투자도 되고 예. 그러면서 IMF를 좀 맞게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던 거죠. 예. 그때는 97년 외환위기 때는 큰 기업들이 부실했어요. 부실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보철강, 기아도 그때 부실해졌고, 그 다음에 대우도 그렇고. 예, 대우 일부 계열사도 굉장히 부실했죠. 기업들이 가행 투자하고 부실해져가지고 은행까지 굉장히 어려워졌죠. 예, 그래서 97년 외환위기는 한마디로 부실한 기업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보다 대기업은 상당히 좋고요. 금융회사도 부실 여신 비율이 훨씬 낮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차별화가 돼가지고 중소기업은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슷하군요. 예. 근데 중소기업은 그렇게 큰 규모의 부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97년하고 지금하고는 그런 점에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코스피 200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펀더멘털이나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보다 굉장히 좋아졌다. 예,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은. 대기업들은. 예. 그리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가계대출적인 문제가 가계가 문제고 중소기업은 어렵고 예. 그러다 보니 차별하는 거죠. 그럼 금리가 이제 오르면은 가계나 중소기업 쪽에서 좀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겠네요.